남편이 서랍에 숨겨둔 건 단지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찍힌 한 줄의 이체 내역, 그리고 메모 한 줄. 그 두 줄이 우리 가족의 시간을 전부 갈아 넣을 칼이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전직 여경으로 살다 재벌가 며느리가 된 제 두 번째 기록을 오늘 들려드립니다. 이야기의 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밤은 유난히 얕았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이 벽을 긁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했죠. 테이블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는 얌전히 누워 있었지만 나는 그 얌전함이 불길했습니다. 종이의 냄새, 잉크의 냄새, 손끝에 닿는 미세한 거슬림. 나는 천천히 명세서를 펼쳤고 눈이 숫자에 걸리자마자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반복되는 특정 계좌명, 정체를 숨긴 듯 모자이크처럼 흩어진 송금인 코드. 입금액은 생활비로 포장하기엔 터무니없이 컸고 출금의 타이밍은 마치 누군가 밖에서 신호를 보내듯 일정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금을 돌린다. 회사 바깥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내 직감은 더 이상 잠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방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은 더 멀리 뻗거든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내인가? 수사관인가? 대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진실 쪽으로 쓰러지는 사람이었으니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피곤한 미소를 달고 들어왔지만 테이블에 놓인 봉투를 보자 숨이 반 박자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의자를 빼며 말했다. 앉아. 오늘은 웃는 시간 없을 거야. 그는 말없이 앉았고 나도 말없이 명세서를 밀었습니다. 침묵은 10초 남짓 흘렀지만 그 10초가 결혼의 절반을 집어삼킨 것 같았습니다. 설명해. 내 목소리는 낮았고 대신 단단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적시며 습관적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했습니다. 회사 일이야. 회사 일은 회계에 남지. 그런데 이건 회계가 아니라 그림자야. 나는 손가락으로 특정 날짜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날, 이 시간, 너는 나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내 이름이 찍힌 출금이 2번 다른 지점에서 나갔어. 내가 2명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돈을 빼간 거야. 허락했지.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 그 한마디는 우리 사이에 마지막 남은 다리마저 불태웠습니다. 나는 알아야 해. 내가 사는 집의 바닥이 언제 꺼질지 알고 싶거든. 그리고 난 여경이었어. 진실을 외면하는 버릇은 배운 적 없어.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대신 변명을 꺼냈죠. 가족을 위해 이번만. 가족을 위해 범죄를 익숙하게 만들지는 마. 내가 말을 자르자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낙차가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해를 무너뜨리는 서막이 될 줄 알았다면 나는 그날 밤 더 크게 소리쳤을까요? 아니요. 나는 더 조용해졌을 겁니다. 조용함은 때로 가장 정확한 칼이니까요. 다음 날 새벽 나는 은행이 문을 열기도 전에 지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형광등이 켜지고 셔터가 반쯤 올라올 때까지
나는 내 숨의 길이를 세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자 창구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수사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였으니까. 이거 거래 명세 복귀 가능한가요? 특정 코드가 계속 반복돼서요. 직원은 매뉴얼대로 대답했지만 내가 질문하는 방식이 매뉴얼 바깥이라는 걸 곧 알아챘습니다. 고객님, 이건 지점 권한을 넘습니다. 담당 부서 확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은 곧 이건 평범하지 않다를 정중하게 번역한 문장이었죠. 은행을 나오며 나는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나보다 2살 많은 전 동료, 지금은 다른 팀으로 옮긴 서주의 경위에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희야, 혹시 매부자 자금 세탁 패턴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 있어? 거래 시각 분산하고 지점 분산시키고 코드 꼬아놓는 유형,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 그리고 낮은 한숨 있지. 왜? 우리 집 얘기라서.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업의 좋은 점은 묻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알아보는 데 있거든요. 조심해. 안에서 굴러가는 일은 바깥의 상식으로 멈추지 않아. 알아. 그래서 먼저 멈추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신호등 앞에 서서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낯설지 않은 낯설m. 사람은 위기에 닿을 때 비로소 진짜 표정을 배우더군요. 나는 마음속으로 체크리스트를 적었습니다. 증빙 확보, 자본 생성, 원본 보존, 제3의 안전 장소,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남은 사랑의 양을 측정하지 말 것. 측정은 언제나 파괴를 가져오니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오셨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고 조용함으로 많은 것을 지나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첫 마디는 늘 같았지만 오늘은 끝이 달랐습니다. 그 봉투 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내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세월은 길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말을 하면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 집, 회사, 체면, 사람. 나는 그 무너짐을 매번 선택할 용기가 없었어. 그 고백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오래된 피로가 고여 있었고 나는 그 피로를 비난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만 나는 다른 선택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확실했습니다. 밤이 더 내려앉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온 집의 공기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작은 보관용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전에 만든 사본과 메타데이터를 보존한 디지털 백업이 들어있었죠. 남편이 의자에 앉기도 전에 나는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은행 다녀왔어. 내 이름으로 찍힌 흔적,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움직인 흔적. 그리고 내가 그걸 허락했거나 못 본 채 했거나. 그는 잠깐 나를 보다가 시선을 떨궜습니다. 회사에서 시킨 일이야. 회사에서 시키면 다 합법이야? 아니. 그럼 불법이지. 그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꼭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 만큼 어렸고 그 어림이 오히려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였어?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굴러오던 거였어. 나는 멈추는 방법을 몰랐어. 몰랐다와 못했다는 달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건 때로 모든 걸 인정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죠. 나는 자리를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의 바람이 식탁 위 종이들을 살짝 흔들었고 한 장이 바닥으로 휘청 떨어졌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주웠고 모서리에 작게 적힌 필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M7 외부. 그 단어는 문 밖의 어둠과 닮아 있었습니다. 외부가 누구야?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모르는 사람한테 회사 돈을 내보내?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내 권한 밖이었어. 권한 밖. 사람들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주 권한을 팔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신에게 남은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나는 폰을 꺼내 녹음을 켰습니다. 그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진실은 기록될 때만 자신의 길을 찾으니까요. 내가 내일 법무팀과 당신 상사에게 묻겠어. 공식적으로 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그럼 당신이 먼저 말해. 누구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걸 멈출 수 있는지. 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변명보다 길었고 미안하다는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한 사람을 만날 거야. 이름은 말 못해. 만나고 오면 결정할게. 결정.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늘 결정하는 척만 하고 사실은 흐름에 밀려왔으니까요. 잠들지 못한 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사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이 마치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지도에는 길만 있는 게 아니죠. 함정도, 늪도, 그리고 출구도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출구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출구는 늘 좁습니다. 좁고 그래서 단단합니다. 새벽 3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주희 경위에게서 도착한 짧은 메시지. 패턴 맞아. 다만 최근 건 외주가 아니라 내부 브로커. 혼합. 조심해. 혼합. 그 단어가 내 혀 끝에 맴돌았습니다. 내부는 외부를 필요로 하고 외부는 내부를 먹고 살죠. 나는 창문을 더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고 그 차가움이 내 머릿속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했죠. 두려움은 정보를 가리고 정보는 두려움을 깎는다. 그러니 더 많이 보고 더 정확히 적자. 해가 뜨기 전 나는 작은 가방에 사본과 USB를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현관 신발장 이중 바닥, 하나는 아기 때 쓰던 앨범 표지 안쪽. 사람들은 흔히 귀중품을 비싼 금고에 넣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종종 너무 사소해서 눈에 띄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코트 안쪽 시크릿 포켓 나와 함께 움직이는 증거였죠. 아침이 밝자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늦지 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잡이에 얹힌 손에 힘을 주었다가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멀리서 들려왔고 나는 그 거리를 따라 창가로 걸어가 도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가 탄 차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나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식을 동안 나는 오늘 해야 할 목록을 다시 적었습니다. 첫째, 은행 2곳 추가 확인. 둘째, 남편의 회사 인사 기록 열람 시도 합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한 선까지. 셋째, 시어머니와의 두 번째 대화 과거의 실타래에서 현재의 매듭 찾기. 넷째, 나와 점심 패턴의 구멍 메우기. 그리고 다섯째, 오늘 밤 남편의 결정을 듣기. 나는 마지막 줄 끝에 아주 작은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결정은 늘 누군가의 끝이면서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더군요. 정오 무렵 첫 번째 은행에서 받은 내부 코멘트 사본을 들고 나왔을 때 햇빛이 유리문을 통과하며 종이에 작은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늬가 이상하게도 예뻤습니다. 진실도 때로는 예쁩니다. 그 예쁨은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만 허락되죠. 가까이 가면 예쁨은 현실의 날카로움으로 바뀝니다. 점심 자리에서 주인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기 최근 2달 패턴, 그리고 내가 준 날짜들 정확히 포개져.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부 브로커 쪽 접촉 가능해? 가능은 해. 다만 내가 나서는 순간 사건이 되는 거야. 이미 사건이야. 우리 집에선. 주인은 한숨을 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최소한 내가 다치지 않게 선을 그어. 정보는 여기까지만. 실행은 그쪽에서 하게도. 나는 웃었고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실행을 맡기면 결과도 맡겨야 하잖아. 나는 결과를 남에게 맡기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 해질녘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바로 받으셨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식탁에 마주 앉자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선택할 거지. 예. 그 선택은 우리를 멀리 데려갈 거야. 멀어져도 제대로 서고 싶어요. 그녀의 손등에 선들이 얇게 얽혀 있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의 손등으로 가장 먼저 흘러가더군요. 나는 그 선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남기신 것 중에 우리가 모르는 기록은 없나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있지. 그 한마디가 방의 공기를 달리 만들었습니다. 내일 보여줄게. 밤이 깊어졌고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 키가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고 나는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빛이 그의 얼굴을 밝혔고 나는 그 얼굴에서 낮의 흔적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고 그 누군가가 그를 더 깊은 쪽으로 끌었겠죠. 그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름을 줄게. 오늘이 아니고 오늘은 아직 내가 무섭다. 그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무서움은 사람을 작아지게 하고 작아진 사람은
자주 잘못된 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무섭더라도 말해. 무서운 채로 말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깊다는 건 오래가 아니라 제대로의 또 다른 말이더군요. 꿈에서 나는 끝없이 이어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많았고 그중 하나만이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손잡이를 잡아봤습니다. 차갑지 않은 손잡이가 딱 하나 있었고 그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바람은 곧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기록의 날입니다. 사람과 말, 말과 종이, 종이와 시간, 그 모든 것을 한 줄로 엮는 날.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물을 데웠습니다. 주전자의 작은 소리가 부엌을 채우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진실은 보통 늦게 온다. 그렇지만 늦게 오는 것 치고는 정확하다. 문득 현관 센서가 반짝였습니다. 문틈 아래로 흰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고 심장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발끝으로 봉투를 끌어당겨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흰 봉투. 그러나 무게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에 종이만 있는 건 아니라고. 나는 봉투를 들고 거실 중앙으로 돌아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칼은 조용히 열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길 때 나는 마찰음, 종이가 미세하게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금속이 유리에 닿는 둔탁한 톡하는 소리. USB 하나가 봉투 속에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검은색, 라벨 없음, 문신처럼 짧은 스크래치 하나. 나는 USB를 들고 아주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의 무게가 사람 하나의 미래보다 무거워 보일 때가 있죠.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한 개의 USB가 집 안의 모든 시간을 갈라놓았습니다. 라벨도 없는 작은 검은 장치 하나. 그 안을 열어보기 전과 열어본 다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직 여경으로 살다 재벌가 며느리가 된 제 2번째 기록. 오늘은 그 USB가 보여준 진실과 그 진실이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데려갔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의 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알았다.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USB를 손에 쥔 채 나는 거실 불빛 아래에서 서 있었다. 작은 검은색 라벨도 없는 장치.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은 완전히 갈릴 것이 분명했다. 나는 곧장 노트북을 켜지 않았다. 경찰 시절 배운 습관 때문이다. 증거는 언제나 안전하게 열어야 했다. 혹여라도 바이러스나 추적 장치가 걸려 있다면 내 정보뿐 아니라 아이조차 위험해질 수 있었다. 따라서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별도의 클린 랩탑을 꺼냈다. 인터넷 연결은 차단하고 외부 장치 인식도 제한된 상태. 나는 USB 접점에 스크래치를 손톱으로 톡톡 두드렸다. 누군가 급하게 뽑아낸 자국. 이건 꾸며낸 소품이 아니라
실제로 쓰였다는 흔적이었다. 그리고 USB를 꽂았다. 화면에 뜬 폴더. 이름조차 없었다. 나는 폴더 속 파일들의 해시값을 자동으로 계산해 별도로 기록해 두었다. 나중에 누군가 손댔다고 주장하면 해시가 거짓말을 막아줄 거야.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PDF와 엑셀 파일, 그리고 영상 파일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거기엔 거래 내역표가 있었다. 금액, 날짜, 계좌 번호, 그리고 내가 본 명세서의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입금은 항상 월요일 오전 9시 전후, 출금은 금요일 오후 4시 직전. 두 지점, 두 개의 ATM, 두 명의 그림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수신 계좌의 이름이었다. 나는 눈을 부릅떴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설마 이게 내 경찰 시절 부정부패 수사팀에서 수차례 접했던 이름. 수년간 검찰과 경찰 사이를 교묘히 피해 다니며 살아남았던 거대한 브로커의 이름이었다. 내 수첩 옆구리에 항상 적혀 있던 이니셜 M. 보고서에서 여러 번 지웠다가 다시 썼던 글자. 오늘 내 집 거실에서 그 이름이 또렷하게 살아났다. 나는 손을 떨며 폴더 속 다른 파일들을 열었다. 어떤 파일은 회계장부였고, 어떤 건 특정 기업과의 계약서 스캔본이었다. 옵션 조항, 특약, 지각 서명, 수정 도장, 문서 사이마다 잉크 번짐이 달랐다.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될수록 업데이트된 흔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파일을 클릭했을 때 화면 속에 비친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다. 남편이었다.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누군가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서류와 서명이 오갔고 남편은 뭔가 불안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서명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선명했다. 왼손 검지로 서류 귀퉁이를 잡고 매만지는 습관. 나는 그 습관을 알고 있었다. 거짓말을 준비할 때마다 나오는 그 작은 신호를.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은 자. 바로 그 브로커였다. 카메라 앵글은 낮았고 얼굴은 모자이크처럼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귀의 곡선, 손가락의 매듭, 시계를 차는 방향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엔 충분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남편은 단순히 휘말린 게 아니라 직접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적어도 그날의 테이블에선 그는 관객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선택한 사람의 자리. 나는 노트북을 닫고 USB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봉투를 2번 접어 내 복부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삶이 움직였다. 나는 배를 한 번 쓰다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널 위해서라도 정확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나를 조용히 불렀다. 내가 봤지. 나는 USB를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녀는 무겁게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미 이 일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걸 막을 힘이 없었어. 내 남편은 아버지를 따라간 것뿐이야. 나는 치를 떨며 속삭였다. 따라갔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끊어야 해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다. 제발 그 아이만은 지켜줘. 우리 집안의 어두움 속에서 태어날 그 아이 제발. 나는 그녀의 손등에 얽힌 세월의 선을 봤다. 그 선들은 변명 대신 현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님 서랍에 기록 없나요? 공책, 메모, 혹은 주소록 같은 거. 그녀가 주방으로 가더니 허리 숙여 찬장을 열고 오래된 김치통 아래에서 얇은 공책을 꺼냈다. 나는 이걸 오래 감춰왔어. 열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내가 엄마가 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내 선택도 달라져야겠더라. 공책 첫 장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다. 1003 밤 2차 미팅 M.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오늘 밤 시간 좀 내주세요. 이 공책에 있는 약속들, 장소들 한 번만 따라가 볼게요. 그 다음 결정하죠. 그날 오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두 눈은 피곤해 절어 있었다. 내가 오늘 결정을 내렸어. 결정? 내일 검찰에 가서 말할 거야. 다 있는 그대로. 나는 그 순간 울어버릴 뻔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근데 내가 곁에 있어야 해. 나 혼자선 못해. 나는 깊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중간에 물러서지 말 것. 나와 아이를 핑계로 도망치지 말 것. 끝까지 내 입으로 말할 것.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알겠어. 그 밤 나는 시어머니 공책의 주소 중 하나를 택해 차에 올랐다. 주차타워 4층, 오래된 사무실 건물, 깜빡이는 간판, M과 관련된 사람들, 브로커의 하수인, 혹은 그들이 쓰는 외부 회계. 나는 차 안에서 30분을 더 기다렸다. 화장실을 가는 척 나온 남자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주차장 난간에 기대 속삭였다. 내일 아침이면 끝나. 자백하면 우린 한 번 더 돌리면 돼. 나는 창문을 2cm 내렸다. 한 번 더 돌린다. 시장에선 돈이 돌아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사 기록에선 세탁이라 썼다. 나는 그 문장을 마음속 노트에 적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전개처럼 가까운 사람의 잘못과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진이 빠집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검찰청 앞.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다.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조서실 의자는 딱딱했고 공기엔 잉크 냄새가 났다. 검사는 질문을 차분히 이어갔고 기록계 타이핑 소리가 일정했다. 피해자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이라고 믿을 합리적 사유가 있었습니까? 남편의 목이 마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이 아니라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 자리는 여기였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자리. 남편이 잠시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물병을 건네며 말했다. 마지막까지 말해. 중간에 끊기면
모든 말이 의심으로 바뀌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할게. 몇 시간 후 그는 검찰에서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한 듯도 했다. 나 다 말했어.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팔을 벌려 안아줄 수도 등을 돌릴 수도 없는 거리. 우리는 그 애매한 거리에서 겨우 서 있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낯선 번호. 전화를 받자 낮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 남편 옆에 있었지. 그 선택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뚝 끊기는 소리. 나는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 대신 통화 시간을 적었다. 협박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방향을 가리킨다. 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겁주려고 하는 거야. 흔들리지 마. 남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언론은 연일 우리 집안을 파고들었다. 남편의 이름, 회사의 이름,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까지 뉴스에 오르내렸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나는 그 속에서 아이를 품고 있었다. 마이크가 밀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한 문장만 반복했다.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허위 보도에는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방패였다. 감정이 아니라 망치처럼 단단한 문장. 밤이면 집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짧은 숨, 아무 말 없는 침묵. 나는 통화 녹음을 켜고 10초를 기다렸다가 끊었다. 10초 후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간.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10초를 세웠다. 몇 달 뒤 남편은 법정에 섰다. 법정 의자는 또 다른 딱딱함이었다. 공기는 건조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무거웠다. 나는 방청석에서 그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질문에 담담히 대답했다. 피고인, 최종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예.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다. 저는 멈출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핑계로, 회사 탓으로 제 비겁함을 숨겼습니다. 오늘 제 이름으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나는 두 손을 모았다. 진실은 종종 늦게 오지만 늦게 오는 진실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 선고는 무거웠다. 그 무게는 우리 집의 벽을 조금 더 낮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배 속에서 아이의 움직임을 느꼈다. 작고 약한 심장이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며 나는 속삭였다. 넌 결코 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게 할 거야. 엄마가 지켜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내게 이런 짐을 지게 해서.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이제는 함께 버텨야 해요. 어둠이 길었으니 이제는 빛을 봐야죠. 그 순간 우리 사이는 비로소 가족이 되었다. 피가 만들지 못한 것을 고백과 책임이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내 시아버지 책상에서 나왔어. 마지막 페이지에 미안하다는 말만 적혀 있더라. 나는 상자를 닫고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미안함을 끝내는 방법은 같은
미안함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돈과 권력, 그리고 세습된 어둠에 맞선 한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듯 시청자를 향해 속삭였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용기가 내일의 가족을 지켜냅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